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3년 첫 시간인데요. 네. 혹시 홍지혜 디렉터는 새해 뭐 다짐이나 계획 같은 거 세웠어요? 저는 신년 계획은 세우지 않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왜요? 예전에는요, 매일 일기를 쓴다거나 네. 아니면 아침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자라거나 네. 늘 이전에 하지 않던 뭔가 새로운 행동을 계획을 해봤는데요. 네.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새해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우기보다는요. 매해 새해가 오듯이 사실은 매일매일 새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12월까지 하루하루 365일 그냥 열심히 살자, 그렇게 살아서 멋진 23년을 완성하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요. 네. 미술 작품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좀 잘 담아내는 작품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예전에요. 그 스티브 잡스가 네.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커넥팅 더 다츠. 네. 네, 점들을 이제 연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스티브 잡스가 성장 과정부터 사회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대학 자퇴 후에는 캘리그라피 과목을 수강한 것이 추후에 다양한 서체의 컴퓨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설립한 애플사에서 쫓겨났을 때 괴로웠지만 그 덕에 넥스트라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계기가 된다거나 다시 말해서 그 순간에는 관련이 없어 보였던 경험들을 하나씩 잘 엮어내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점들을 잘 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네. 그가 했던 말을 빌려보자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현재의 일을 미래와 연결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지나간 길에 대해서는 즉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는 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설인데요. 혹시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연설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한때 열심히. 그렇죠. 예. 아주 많이들 이렇게 네. 공유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한참 미래가 불안했던 시기에 이 연설을 듣고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는데요. 네. 선을 잇게 될 그런 점들, 커넥팅 더 다츠. 떠오르는 작품 혹은 미술사조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쓱 얘기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미술사주로 와서 질문을 던지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네. 점 찍는 거. 그러니까요. 점묘화. 맞아요. 네. 네, 오늘 점묘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연설 얘기를 더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 점묘법을 기법으로 하는 사조가 신인상주의인데요. 네. 미술의 역사 속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존재감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점묘법만큼 인생과 비슷한 그림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점묘법에서 삶의 태도도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쇠라라는 작가가 있죠. 점묘법으로. 네네. 조르주 쇠라라는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60점이 넘는 습작을 그렸고요. 결국 한 점을 그려내는데 2년이 넘게 제작을 했고요. 네. 또 색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색이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보색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점묘법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봐야 더 잘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삶을 대하는 태도로 비유를 해본다면 목표를 위해서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을 인내해야 하기도 하고 완전히 반대의 것을 포용하기도 해야 하고 또 삶은 제대로 보려면 또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러한 좀 멋진 태도를 갖는 점묘법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쇠라의 작품 어떤 걸 얘기해 주실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작품 아마 떠오르는 게 그것일 있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쇠라의 가장 유명한 전묘화죠. 그랑드자트 섬의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 그런 작품인데요. 아마 그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거였어 이렇게 혹은 생각하실 보지 거예요. 않으시더라도 전묘법 하면 떠오르는 딱 이미지가 있으실 건데 바로 생각하시는 그것일 겁니다. 네. 네, 이 작품은 쇠라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전묘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현재 미국 시카고 미술관에 소정이 되어 있고요. 크기가 무려 가로 3m에 달합니다. 그거는 진짜 몰랐어요. 네, 우리가 그림 직접 우리는 그냥 조그맣게만 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큰 그림이라고 실물로 보지 않으면 보통 이미지로 보면 이게 큰 작품이든 작은 작품이든 모르잖아요. 오히려 모나리자는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네,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작품은 세로 2m, 가로 3m가 조금 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작품으로만 계속 봤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3m짜리면은 좀 더 이만하게 찍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점은 사실 작을 건데요. 네. 그래도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네. 다가가서 보면은 점이 그러니까 선명하게 크게 보일 거고 대신에 그 작품을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것처럼 보려면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러겠네요. 봐야 이제 그 느낌이 날 텐데요. 네. 그랑드자트 섬은 파리 근교 센강 하류에 있는 섬이에요. 따사로운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변에서 피크닉 즐기는 사람들 네네.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880년대이거든요. 프랑스의 산업화가 과속되었던 시기라서요. 산업화 전이었다면 일요일에는 그 미사를 갔을 텐데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는 큰 변화였다고 해요. 그리고 쇠라는 이러한 현대인의 군상을 담고자 했고요. 기본적으로 인상주의가 그림의 주제가 과거에는 신이나 왕족 이런 이야기였는데 인상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 뭐 하다못해 옆집 사람이라던가 뭐 매춘부라던가 네. 이제 이런 그림 속에는 등장하지 않는 완벽한 일반인 전혀 성스럽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루면서 현실적으로 소재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 신인상주의도 역시나 인상주의를 계보를 이어서 그런 현실의 삶을 그리려고 했던 것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쇠라의 작품은요 굉장히 따스하고 밝고 예뻐 보이는데요. 네. 그 반면에 굉장히 사회 비판적 그림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전혀 비판적으로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쵸. 생강 주변에서 네. 사람들이 한가롭게 그냥 쉬는 장면 같은 맞아요. 느낌이었거든요. 꽤나 또 화려하게 차려입기도 네. 하고 그 이제 베레포크 시대의 그 화려한 부유층 중산층의 그렇죠. 주말 여가를 즐기는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제일 하실 것 여유롭고 같은데요. 화려하고 이런 화려한 네. 시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림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지팡이를 들고 중절모를 쓴 남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신문을 보는 여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양산을 쓰고 있는 여자 등등 굉장히 평온하고 여유로운 일상 같은데요. 네. 여기서 화려한 옷차림으로 가장 앞쪽에 크게 그려진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이 원숭이를 데리고 있거든요. 원숭이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게요. 좀 아마 이 그림 기억하시는 분들도 네. 강아지, 개는 네, 들어가 네.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원숭이는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으면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네, 그 여성 앞으로 원숭이와 개가 함께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원숭이가요, 프랑스어로 근홍이라고 해서 암컷 원숭이가 매춘부를 은유적으로 빗대는 말입니다. 네. 바로 그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이제 과거 유럽에 존재했던 귀족이나 왕족 등 상류층만을 상대하는 코케트라는 이제 고급 접대부를 상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여성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요. 한강 변 쪽에 낚시를 하는 여성이 있어요. 네. 낚시를 한다는 단어와 죄를 짓다는 단어는 빼쉐, P-E-C-H-E-R이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E의 악센트만 다르고 철자가 같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어두운 사회상을 담았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이요. 쇠라가 1884년에 착수해서 86년에 완성을 했거든요. 예. 그리는데 2년이나 걸렸어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그림이 크니까 한 3m씩이나 되니까 네.
이 그림을 도안하고 구상하고 점 다 네. 찍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보통 작품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2년씩이나 걸리는 일은 좀 드물기는 하거든요. 네네. 네, 이런 작품의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바로 전묘법으로 그렸기 때문이고요. 네. 전묘법을 그냥 막 찍은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아주 고도로 계산된 치밀한 계산법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실험을 하고 과학실에서 그거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험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점을 찍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2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인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거칠게 붙었지 턱턱하면서 네. 그렇게 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은 진짜 점을 하나하나씩 찍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진짜 점을 힘들었겠다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 점을 찍을 때 어떤 색상을 찍는가에 있어서도 그 색들이 어떻게 혼합이 되어야 이런 색깔이 결국에 나올지 굉장히 치밀하게 고도로 계산을 한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네. 이 작품 그리기 전에 제작한 습작만 60여 점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드로잉을 60여 점 했어가 아니라 이 한 작품을 위해서 드로잉을 한 것이 60여 점이고요. 그런 습작도 거의 보니까 이제 전묘법으로 흑백으로 찍은 그림이 많기는 하지만 전묘법으로 구성을 그림 했고요. 그리면 손목 나갈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치밀한 분석과 계획으로 점을 하나하나 찍다 보니 네. 말씀처럼 일필휘지로 촥촥 그린 그런 작품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작품도 크고 또 이제 등장인물도 많기도 하고요. 우선은 이 작품 최초의 점묘화인데요. 네. 그 전에는 어떤 작품이 대세였냐 하면 모네를 필두로 하는 인상주의가 유행을 했는데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주의는 당시에는 그렇게 호평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인상주의라는 말이 본질은 못 잡고 결국 인상만 겨우 포착했다라는 말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선배 화가들의 인상주의가 빛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은 꽤 매력적인 접근이었지만 그 순간에 빛과 인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빠른 붓터치를 즐겨 쓰다 보니 형태가 무너지는 것은 일종의 한계라고 쇠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선배들의. 강렬한 인상은 있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의 윤곽으로만 보면 네. 이렇게 딱 맞아요. 선들이 형태가 좀 또렷하진 무너져 않잖아요.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본질에서는 조금 멀어진 게 아닐까 하면서 인상주의를 보다 과학적으로 계승하고자 한 게 이제 쇠라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색상환 있죠. 우리 이제 교과서 보면은 색상환 네, 맞아요. 거의 이제 기억나요. 20가지 이렇게 색깔들 칠해서 어떤 게 보색 관계이고 어떤 게 주변색이고 이런 것들이 이거 학교 다닐 때 미술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만들어낸 게 이제 미술 이론가가 아니라 화학자가 그걸 만든 거거든요. 화학자가요? 네네. 당시에 화학자이던 슈브렐, 그러니까 색상환을 발명했던 슈브렐의 색채 이론에 관심을 갖고 그 당시에 90살이 넘었을 거예요. 이제 90살이 넘었던 슈브렐을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근데 약간 지금의 과학자 개념하고는 좀 다르긴 했었을 것 같아요. 박물학자 네. 같은 개념에 조금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은 네, 드는데 그래도 화학자가 이렇게 색채 이론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네요. 네,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도 네, 대단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다빈치 같은 경우도 예술가이자 과학자이긴 하지만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인 거랑 순수 예술가인데 막 과학자를 찾아다니는 그 열정이랑은 또 다르게 느껴지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쇠라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T 유형에 굉장히 계획적인 J 유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반면에 기존의 인상주의는 감성적이고 관계지향적인 F 유형의 자율적인 P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된 인상주의는요. 대상의 본질보다는 빛의 변화에 따라 대상이 매번 다르게 망막 안으로 들어오는, 즉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변화무쌍한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날씨가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그 대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자다가도 뛰쳐나가서 그림을 막 그리고 오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FP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반면에 신인상주의는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이제 대상이 중심이 됩니다. 네. 본질이. 그래서 그 인상주의들이 무시했던 색채와 조형 질서의 법칙을 부여하고 체계화하고자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화학자인 슈브레를 모든 색은 근처의 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회화의 그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을 하는데요. 외부의 풍경을 그렸지만 나가서 그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수집해온 드로잉을 바탕으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제작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인상주의는 이제 제가 TJ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신인상주의도 이 빛을 연구했으니 큰 틀에서는 인상주의에 속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인상주의를 또다시 새롭게 만든 인상주의라서 신인상주의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상주의와는 성향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약간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컴퓨터 도안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도트를 찍는 예, 그런 게 그렇게 있죠. 하고 선도 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사람의 입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네. 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려졌다고 해야 되나요? 선이 아. 깨끗하게 그려져가지고 네, 네, 그런 네. 느낌을. 그러니까 맞아요. 인상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하여튼 좀 새로운 뭔가의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그림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MBTI로 또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 나중에 그러신가요? 기회 되면 좀 MBTI를 가지고 네. 화가들을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재미있는 접근이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 신인상주의를 연 쇠라의 과학적 접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전묘법, 병치혼합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병치혼합요? 네네. 전묘법은 기본적으로 점을 찍어서 그린다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점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래 화가들이 물감을 팔레트에서 색을 혼합해서 혼합된 색깔로 캔버스에 그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색은 섞을수록 탁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캔버스 위에 그 이제 직접 점을 찍어서 멀리서 봤을 때 그 색깔이 망막에 의해서 혼합이 되면 색깔은 탁해지지 않으면서 네. 멀리서 봤을 땐 또 그 색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내가 주황색을 만들 때 빨간색과 노란색 물감을 팔레트 위에 섞어서 주황색 물감을 바르는 게 아니라 빨간색하고 네, 노란색을 빨간색과 같이 노란색을 찍는다. 점점점점점을 네. 찍고 멀리서 보면 주황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선명한 빨간색과 노란색, 그러니까 색의 삼원색 중에 하나인 그것들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맑은 색을 유지를 하면서 색은 주황색을 보이고 이제 탁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묘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색이 탁해지지 않도록 맑은 색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것이 망막에 의해서 색깔이 섞이는 병치혼합, 일종의 그 망막에 의한 착시 현상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빨강과 노랑이지만 멀리서 보면 주황색으로 보인다 하는 이렇게 점묘법과 병치혼합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는데요. 네. 이게 아까도 좀 대충 대략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기 원리랑도 비슷합니다. 예. 그쵸? 그러네요. 예전에 잉크젯 프린터 직접 요즘 또 잉크젯 많이 써요. 저도 지금 쓰고 그러셨어요? 있거든요. 갈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럼요. 집에서. 그렇게 되면 보통은 CMYK라 그래서 빨강, 예. 파랑, 노랑 그리고 검정 이렇게 네 가지 잉크 맞아요. 카트리지를 가는데요. 검정 제외하고 보면은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의 예.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망점을 찍어서 이제 혼합된 컬러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프린터의 원리랑도 사실은 같습니다. 아까 세라 저 그림 제가 컴퓨터 그래픽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비슷하네요, 진짜로. 네, 정말요. 오. 잘 보신 거예요, 굉장히. 그 느낌에 의해서. 감사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진짜 느낌이 비슷했구나. 진짜 마찬가지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원리가 같은데요. 네. 점묘화는 어쨌든 가까이서 보면 각각의 점만 보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색이 자연스럽게 혼합되면서 그 형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때 점묘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개념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본질, 그러니까 그 빨간색과 노란색의 선명한 색상을 볼 수가 있고 네. 근데 또 가까이 다가가면 형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점들만 보이고 예. 근데 멀리 쭉 나오면 나올수록 그 형태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말 삶이랑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 어릴 때 했었거든요. 저희 청취자 이봉원님께서요. 브라운관 트레비도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원리가. 맞아요. 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점묘법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 연설 얘기하셨듯이 우리 삶과도 좀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간혹 보면은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이런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뭔가 이제 글을 쓰거나 레포트를 쓰거나 이럴 일은 많은데 예. 이거를 삶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뭐 논문에 쓰거나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미술랭 가이드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떤 뭐 미술의 지식적인 측면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연결해서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할 수도 있구나. 내가 이제 역사적인 거를 몰라도 이거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게 참 삶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석하셔도 좋겠다 싶은 마음에 좀 제 의견도 제 감상도 한번 소개를 좋습니다. 드려봤고요. 네네. 저는 또 재밌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색 대비인데요. 네. 왜 의사들의 가운이 녹색인 이유가 이제 빨간색을 많이 보다 보면 그 잔상으로 녹색이 남기 때문에 그 가운 네네. 수술복을 녹색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게 바로 보색의 잔상인데요. 망막의 지속성 때문에 생기는 잔상 효과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이 함께 있으면 두 색이 더욱 선명하게 인식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것이 지금은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있던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화학자가 연구했던 색채학을 책을 읽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쇠라의 작품도 가까이서 보면 풀밭을 표현을 할 때 풀밭이 녹색이잖아요. 예. 그럼 녹색과 풀들 사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짙은 녹색으로 그거를 라인을 강조를 한 게 아니라 풀들 사이사이에 그 붉은색을 썼어요. 그래서 초록색과 붉은색이 이제 보색 대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풀들이 탁해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잘 눈에 띈다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색깔이 혼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림을 자세히 안 들여다봐가지고 네. 눈 아프겠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좀 들여다보면 그런 게 보일 것 같아요. 네네. 굳이 열심히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뭔가 점을 찍어서 했는데 이제 색깔은 조금 화려하고 뭐 이렇게 맑은 것 같은데 되게 좀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어쨌든 이러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이제 60개 이상의 드로잉의 습작 그리고 2년간의 작업 그러니까 치밀한 도정 정신과 집념이 낳은 명작 이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쇠라 작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왜 이 작품만 떠오르는 거죠? 이게 사실요. 쇠라가 1859년생인데요. 이 작품을 그린 게 고작 25에서 27살의 일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32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실 더 살아있었다면 이제 미술사의 지형도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집념이 강했던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신인상주의 화가에는 쇠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 폴 시냑이라는 사람이 쇠라의 전묘법을 더 발전시킵니다. 네. 사실 쇠라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고요하거든요. 아까 약간은 좀 좀 그래픽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부동적인 동작 자체가 굉장히 부동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네요. 표정도 무표정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잔디 위에 놓여진 조형물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 딱 적절한 비유시네요. 네. 네. 조형물 이렇게 체스판에 뭔가를 장기를 놔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쇠라가 작은 점을 찍었다면 시냑은 큰 점, 거의 이제 붓터치 수준의 커다란 점을 그려내는데요. 네. 그 덕에 정적인 쇠라의 작품에 비해서는 좀 더 동적인 느낌이 생기죠. 어쨌든 이 이제 그 시냑이요. 쇠라와 함께 독립미술가협회 앙대팡당전의 창립 회원인데요. 이 이후에 이 예술그룹이 이후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 신인상주의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룹이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전묘법을 시도했던 작가 중에 고흐와 마티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네. 인상파하고 신인상주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네. 지점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이후에도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재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